어느 가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시작된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나는 마지막 청춘의 불꽃을 태우고자 친구들과 함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도는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매일 밤 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느 날 밤, 나와 친구들은 으스스한 기분을 느끼며 밤 산책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길을 따라 희미하게 깔리면서 장대한 감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흔들리는 그림자가 한층 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우리를 멈춰 세우더니 무언가를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오랫동안 버려진 듯한 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결국 그곳을 탐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폐가의 문짝은 절반쯤 내려앉아 있었고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비추자 방 한쪽의 벽에 걸려있는 낡고 바랜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담겨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들 중 한 명의 얼굴이 얼룩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라 우리 모두 찌릿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불안감을 뒤로 한 채 그곳을 빠져나와 다시 언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들 묘한 기분이 들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숙소에 돌아오고 나서도 이상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그 폐가의 사진 속 가족과 함께 있었고 그들 중 얼굴이 보이지 않던 인물이 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이 닿으려는 찰나에 깨어나 보니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모두 밤사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들 다른 꿈을 꿨지만 공통점은 모두 그 인물과 마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고 점점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인물이 점점 우리와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마을 주민을 찾아가 그 폐가와 가족 이야기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은 우리에게 그 집에 얽힌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그곳에 살던 가족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들 중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믿어 아예 폐가가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해결하지 않고는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는 폐가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바닥에 깔려있던 오래된 문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안에는 그 가족의 일기와 편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가족을 잃고 남겨진 한 사람의 슬픔과 애달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들의 이야기를 주변에 알림으로써 이 비극의 기억이 계속되도록 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비록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어쩌면 그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찾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행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마을을 떠나며 고요히 속삭였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밝은 마음으로 찾아뵐게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고 그 가을의 모험은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왔고 형은 나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상담자였다. 형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고 나는 우리 작은 고향 마을에 남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형이 집에 오면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어느 겨울 방학, 형이 집에 와서 아주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한 원룸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가 살고 있던 원룸은 낡은 건물 3층 끝방이었는데 유난히 싸고 온갖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입주한 사람들이 이상한 경험을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 형은 이런 소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혼자 자고 있는 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그의 방 안에서 나는 소리였는데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다. 깨어서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물 새는 곳은 없었다. 다시 잠에 들려 할 때쯤 이번에는 낮은 여성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야. 여기 봐줘.
공포에 질린 형은 불을 켜고 온 방 안을 샅샅이 살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사고일 거라며 무시하고 다음 날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후로 형에게는 수면 장애가 생겼고 좀비 같은 얼굴로 매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몇 주가 지나 형은 더 이상 이러한 현상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어머니는 형의 이야기에 걱정이 되어 다음 날 아침 첫 차로 서울로 향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도착하기 전 형은 그 기이한 소리를 다시 경험하게 되었다. 이번엔 좀 더 뚜렷하게 들렸다. 여기로 와, 이쪽으로. 형은 이번엔 겁없이 소리의 출처를 쫓아갔다. 그 소리는 그의 침대 밑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다. 침대 밑을 확인한 형은 무엇인가에 의해 소름이 끼쳤다. 한 장의 낡은 일기장이 그곳에 있었다. 표지를 보니 어떤 여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낙서와 불행한 사랑 이야기가 헌재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도착해 형을 집으로 데리고 내려왔다. 형이 원룸을 비우고 내려오는 내내 계속해서 누군가 그를 주시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마침내 그는 원룸을 비웠고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지금 형은 그때의 이야기를 간혹 웃으며 꺼내곤 한다. 그러나 그의 눈빛을 보면 그때의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하다. 그 원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사연이 그곳에 깃들어 있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일기장이 그 원룸에서 벌어진 모든 기묘한 일의 시작이었음을 형은 확신한다. 형은 지금도 서울에 다시 가서 원룸 근처를 지나갈 때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흉가라 불렀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 귀신 목격담과 기이한 사건들 때문이었다. 특히 그 저택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의 은하얀 여인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 근처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길을 걷다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나는 이런 이야기에 평생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다. 귀신보다 사람의 속임수가 더 무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마을에서 몇 주 간의 연수를 받게 된 나는 그 흉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법 듣게 되었다. 어떤 이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면 돌아올 수 없다고도 했고 다른 이는 그것이 다 미신이라며 나름대로의 증거를 대기도 했다. 도시에서 자란 나로서는 그저 흥미로운 전설 정도로만 여겼다. 어느 날 마을의 청년 몇 명이 내게 귀신 체험을 하러 가자고 제안했다. 젊은 혈기에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에 나는 그들의 제안을 덥석 승낙했다. 아무도 없는 늦은 밤 우리는 손전등 몇 개와 간식거리를 챙겨들고 그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생각보다 훨씬 황폐해져 있었고 문은 오래되어 삐걱거렸으며 창문은 깨져 있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쎄쎄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1층부터 탐험하기 시작했다. 벽에는 오래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한 친구가 장난스럽게 초상화를 가리키며 이거 귀신 아냐? 라며 놀렸고 우리는 긴장감을 떨치기 위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2층으로 올라가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옆에 있던 친구도 그것을 느꼈던 모양인지 내 팔을 붙잡았다. 우리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말없이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자 문이 반쯤 열린 방이 하나 보였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피아노가 중앙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갑자기 피아노 건반이 혼자서 울리기 시작했다. 우리 일행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심호흡하며 진정하려 노력했지만 정체 모를 공포가 가슴을 질식시켰다. 바람 때문일 거야.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했다. 그때였다. 문 쪽이 아닌 방 한가운데서 하얀 물체가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얀 여인이었다. 우리 중 하나가 비명을 질렀고 우리는 재빨리 1층으로 뛰어내려갔다. 하지만 출구에 도달하기도 전에 누군가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서 들려왔다. 그 발소리는 빠르게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살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다른 쪽 길로 몸을 피했다. 결국 우리는 다른 방에 몸을 숨겼다. 숨죽이며 그 발소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다행히도 발소리는 우리의 위치를 찾지 못한 듯 서서히 멀어졌다. 나는 숨을 고르며 친구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모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용기를 내어 다시 복도로 나섰지만 그 순간 저택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경련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벽지가 벗겨지고 천장이 흔들렸으며 어딘가에서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온갖 귀신 체험을 다하며 출구를 찾아 헤맸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저택 안을 헤맨 끝에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비뚤어진 문을 나서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저택의 창문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하얀 옷을 입은 그 여인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흉가에 대한 호기심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 경험이 진실이든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환상이든 간에 나는 그것이 더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곳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다. 나는 흉가 앞에서 조심스럽게 절을 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평화롭게 쉬기를, 다시는 저택 안을 헤매는 일이 없기를 마음속 깊이 기도했다. 나와 친구들은 결국 무사히 돌아왔고 이제 우리가 겪은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면서 새로운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흉가와 하얀 여인의 이야기를 결코 잊을 수 없게 되었다.